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무한한 자원이 발견되었습니다. 2. 미국이 탐내는 한국의 미래기술. 3. 중국을 극복하고 독보적인 위치에 오르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지난 몇 년간 전 세계 제조업의 방향성은 인건비와 세금이 저렴하고 환경 규제가 거의 없는 개발도상국에 공장을 지어 제품의 원가를 낮춘 뒤 마진을 높이는 경영 전략을 채택해왔습니다. 그 결과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공장은 베트남과 중국 등지로 퍼져나갔으며 스마트폰의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 업체들도 삼성과 애플을 따라서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흐름이 최근 들어서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퍼지면서 미국의 물건을 팔기 위해선 미국의 공장을 지으라는 정치 경제적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이런 압박은 우리 기업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에게 정확히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중국보다 20%가량 큰 규모의 시장을 가진 경제 대국이기에 미국 시장을 놓치고 싶지 않은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의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등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미국의 공장을 확보한 기업들 이외의 모든 기업들이 국적을 불문하고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며 특히 해외 공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 기업들마저 미국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지 않을 경우 똑같은 손해를 보게 될 전망입니다. 미국의 이런 조치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정치 경제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중국은 미국에 가장 많은 수출을 하며 가장 많은 무역 흑자를 거두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조는 지난 20년 이상 이어져 왔기에 현재 중국을 군사경제 대국으로 만들어준 곳은 다름 아닌 미국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각종 첨단 산업에서 사용되는 중국산 원재료와 가공품을 원천 차단한다는 입장입니다. 대표적으로 전기차 배터리에 필요한 원재료의 상당수는 중국의 시장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의 친환경 정책 속에 중국이 가장 큰 이익을 얻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오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도 중국산 원재료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에 미국의 이번 정책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한국은 역사적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 이번 위기도 헤쳐나가는 것은 물론 오히려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으며 글로벌 자원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로 올라선다는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8월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는 다급하게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라 법안을 제정하면서 국내 자동차 업체로는 현대기아의 전기차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현대기아 전기차는 대부분 한국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다른 일본이나 유럽산 전기차는 현재 미국 시장에서 존재감이 없는 것과 비교해 한국의 전기차는 테슬라에 이어서 미국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전기차보다 빠르게 성장하면서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었기에 이번 일화 법안은 더욱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지난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일화 법안이 조금씩 완화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안으로 시행이 예정된 일정이 내년 3월으로 전면 연기되었고 여기에 현대차에겐 전기차 리스 분야에서 보조금을 100% 지급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켜 국내 전기차 업계가 이라 걱정을 한숨 덜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리스 비율은 40%에 육박하며 전기차를 리스로 구매할 때 친환경 보조금을 100% 받는다면 현재 40%의 리스 비율이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절반가량의 걱정을 덜은 한국의 전기차 업계는 미국의 일화에 대응하기 위한 원자재를 공격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배터리 업체인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스코 등 많은 기업들이 미국, 호주, 캐나다부터 칠레, 아르헨티나까지 배터리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원자재,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5년간 5만 톤 이상의 수산화 리튬을 공급받는다는 계약을 했고 캐나다에서는 31개 핵심 광물에 대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에선 아르헨티나의 리튬 호수에 대한 소유권과 개발 권한을 확보해 연간 12만 톤이 넘는 수산화 리튬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스코 측에 따르면 해당 MOU엔 1,500만 톤가량의 리튬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기차 배터리 4억 개가량을 생산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얼마 전 리튬 공장 준공식을 마친 아르헨티나 옹브레 무에르토 호수엔 염분과 불순물로 다른 생물이 살 수 없지만 상당량의 리튬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한국식 염전의 방식으로 호수물을 끌어와 증발시키면 기존 호수물보다 4배, 5배가량
농축된 고농도의 리튬 용액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포함된 나트륨, 칼슘 등 불순물을 제거하여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매장량 규모로 봤을 때 한국에서 사용되는 배터리와 수출하는 배터리를 합쳐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리튬이 존재하며 2030년 한국의 리튬 생산 규모는 세계 1위까지도 노려볼 만하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미국의 일하로 배터리 소재의 탈중국 현상이 가속화되어 중국은 매장량이 많아도 이를 주문하는 업체가 없게 되어 더 이상 원자재를 생산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포스코의 리튬 호수엔 아직까지 탐사가 안 된 부분에서 채산성이 있는 리튬 매장지가 계속 확인되고 있기에 앞으로 이곳에 묻힌 리튬 매장량은 대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미국과 FTA를 맺지 않고 있어 배터리 보조금 지급 대상 국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이 확보한 호주와 칠레의 리튬 광산의 경우는 미국과 FTA를 맺고 있어 보조금 지급은 물론 이라 기준을 충족하지만 아르헨티나보다 채산성과 생산량이 부족하며 현지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로열티나 세금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포스코 측에서 리튬을 생산해 수출하게 되면 3%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지만 칠레는 20% 수준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기에 매장량과 채산성 그리고 수익성 측면에서도 아르헨티나의 리튬 호수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미국과 아르헨티나는 현재 FTA 관련 협상 중이고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라고 알려져 관세 문제가 해결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FTA 관련 협상은 여러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달려있기에 체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며 체결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미국과 아르헨티나가 FTA를 맺지 않아도 한국이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등장했습니다. 현재 아르헨티나에서 생산된 리튬의 원재료를 한국으로 수입하여 수산화 리튬으로 가공하고 배터리 업체에 납품하면 이라의 생산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이라 배터리 관련해서는 배터리를 구성하는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맺은 국가에서 채굴 및 가공을 해야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한국은 미국과 FTA를 맺고 있기에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르헨티나는 미국과 정치 경제적으로 분쟁이 없기에 이런 전략이 가능합니다. 중국의 경우는 이라 관련법상 중국산 원재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중국 원재료를 수입해 한국에서 가공한 뒤 미국에 수출하는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오래전부터 한국은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남미 4개국과 FTA를 추진하고 있었지만 코로나 상황 이후 협상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FTA 협상을 지난해부터 재개하는 가운데 남미 4개국, 그 중에서도 아르헨티나와 FTA가 체결되면 우리가 현지에서 확보한 리튬과 같은 천연 자원을 한국으로 수출한 뒤 한국에서 가공하여 배터리에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아르헨티나와 FTA가 체결되지 않더라도 미국의 보조금 100%를 받을 수는 있지만 FTA가 없다면 한국으로 리튬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가 발생해 원가 상승의 요인이 있습니다. 한국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해답을 찾아내는 것은 물론 오히려 자원 분국으로 가게 될 길이 열리자 미국과 중국은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진출한 한국의 배터리 3사는 2030년이 되기 전에 미국 내 배터리 시장 점유율 75%를 달성하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미국에 진출한 배터리 기업들 중에서 미국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으며 한국이 독과점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배터리 기업들도 미국 시장 진출을 원하고 있지만 아직 배터리 제조 기술력이 부족해 고객사 확보가 되지 않아서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유럽에서만 공장을 건설 중인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이라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시장을 점령한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세금을 거두려는 속셈이었지만 한국 기업들이 까다로운 이라 요건을 충족시킬 방법을 찾아내 미국은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에게 한 개당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글로벌 1위 배터리 기업은 중국의 캐틀이지만 이들의 매출은 대부분 중국 내 물량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일화와 유럽의 원자 대법으로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이 중국제 배터리 탑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캐틀을 비롯한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은 더 이상 중국에서만 생산하지 않고 다른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처럼 미국과 유럽 지역에 신규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검토에 나섰지만 중국 당국에서 미중 갈등을 원인으로 중국 배터리 기업의 미국 신규 공장 건설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측의 자존심이 걸린 이긴 하지만 이런 조치는 중국 배터리 기업에겐 굉장한 손해가 됩니다. 지금 당장은
중국에서 쏟아져 나오는 배터리로 점유율 1위를 하고 있지만 당장 2025년만 해도 한국의 배터리 공장이 미국과 유럽에서 완공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원자재법을 무기로 현지 배터리 시장을 장악해 나갈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미중 갈등으로 인해 자신들이 1위하던 배터리 분야를 눈뜨고 한국에게 빼앗기게 생긴 상황입니다. 여기에 한국 기업들은 현지에서도 민심을 크게 얻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르헨티나의 조단위 투자를 통해 막대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간 교류로 한국의 이미지와 국격이 상승한다면 현재도 도입 논의가 나온 FA50 경공격기와 이밖에 한국산 방산 장비 등 다양한 교류가 추가적으로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중국이 최근 급격한 성장을 하며 숨겨왔던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1인당 GDP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돌파해 중진국 반열에 진입하고 있는 중국은 자국에 투자한 해외 기업들의 기술력과 경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자국 산업 발전에 적용해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1980년대부터 개혁 개방을 시작한 이후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엔 중국의 현지 기업들과 합작해 지분을 공유해야지만 사업 활동의 허가를 내주는 등 불공정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특히 중국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가져야 사업 허가가 났기에 해외 기업들은 합작법인의 지분을 절반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조항들은 기술력과 자본력을 보유한 해외 업체들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세계 최대 시장으로 떠오르는 중국에서 사업하기 위해선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 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현지 중국 기업과 50%가량의 지분을 나눠야 하기에 이익을 나누는 것은 물론이고 해외 업체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비롯한 지적 재산들이 중국 업체에게 넘어갈 위험이 있으며 이를 이용한 중국 기업들이 독자적인 사업을 시작해 잠재적인 경쟁자로 커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이 탈취될 수도 있는 위험은 물론이고 정치적인 리스크 역시 존재합니다. 중국 정부 눈밖에 나면 수십조 원을 투자한 중국 사업을 순식간에 접어야 할 위기에 놓이기도 합니다. 해외 기업들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판단이 들면 중국 정부는 해외 기업들의 이용 가치가 사라졌다며 사실상 중국 시장에서 쫓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 시장에서 가장 큰 견제를 받는 해외 기업이 도저히 못 버티겠다며 한국행을 공식화한 건데 일본에선 공장 유치에 실패해 세계 1위 업체의 한국 진출을 바라만 보게 되었습니다. 관련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역시 예외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 반도체 생산 거점인 삼성전자 시안 공장은 삼성 측에서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우시 지역의 SK하이닉스 메모리 공장도 SK하이닉스가 100%의 지분을 보유해 중국 업체들의 숟가락 엎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 중국 사업의 리스크를 우려해 진출을 망설이자 중국 정부에서 예외적으로 특별 혜택을 주며 자체적인 지분만으로 사업 활동을 하도록 한 것인데요. 현대차도 중국 내 지분을 100%까지 늘리도록 허가를 받으며 중국 업체의 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2002년 중국에 진출한 현대자동차는 중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50대 50 합작법인을 유지해왔지만 최근 중국 정부의 허가를 통해 100% 지분을 가진 현대 상용차 법인을 새로 탄생시키는 등 새로운 변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시장의 밝은 관계자들은 중국 정부가 이유 없이 규제를 완화할 리는 없다며 알려지지 않은 속셈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먼저 중국의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분야는 시장을 개방하며 인심을 쓰는 척하지만 이런 선심성 정책은 아직 중국에 진출하지 않은 새로운 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당시만 하더라도 현대차는 중국 시장에서 1년간 116만 대를 판매하는 등 엄청난 실적을 올렸지만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 육성 정책을 정면으로 맞은 현대차는 2021년 기준으로 30만 대 수준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판매량이 5년 만에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자동차 업체와 신생 전기차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기며 현대기아 자동차의 중국 내 실적은 더 안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국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한 분야에선 중국은 규제를 완화하며 인심을 쓰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기에 새로운 타깃이 기업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우수한 자율주행 기술력을 기반으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 기업 테슬라입니다. 중국 기업의 전기차 역량이 부족하던 시절 중국 당국은 테슬라를 유치하기 위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게 제공되었던 혜택과 비슷한 100% 지분 보유를 허용했으며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 10%의 소비세를 면제해주는 등 혜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자리를 잡기 시작하자 테슬라를 내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오토파일럿 자율주행 기능에 특화된 테슬라 차량은 8개의 카메라를 이용해 360도를 관찰할 수 있고,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테슬라 본사로 전송돼 더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데 활용되는 더, 이런 식으로 테슬라 차량이 중국의 정보를 빼간다며 중국 당국의 행정명령으로 일부 지역에서 테슬라의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중국 최고 위층이 모이는 허베이성의 베이다이어는 한국으로 치면 여의도와 같은 지역으로 정치인과 기업가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중국 당국은 해당 지역에 테슬라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 고위급 인물과 관련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며 진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의 근본적인 목적은 테슬라 차량을 견제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합니다. 얼마 전엔 중국군 부대 주변에서 테슬라 차량이 돌아다니지 못하게 통제했고, 며칠 전엔 중국 정부 청사 건물에 테슬라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통제했습니다. 군사시설이나 정부시설에 출입하지 않더라도 근처에도 못 가게 막아 세우며 테슬라 차량 사용을 제한해 불편함을 가중시켜 중국 국민들의 테슬라 차량 구매 의사를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중국 내 전기차 사업 초기 잠시나마 판매량 1위를 기록한 적이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순식간에 2위로 내려앉았고 올해는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중국 현지 업체들에게 밀려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부터 15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3위인 테슬라를 제외하면 모두 중국 업체들입니다. 처음엔 중국 시장에 거대함에 속아 진출하지만 막상 진출하고 나면 중국 정부의 자국기업 육성 정책의 기술과 자본 모든 것을 이용당하고 결국 중국 사업을 철수하는 구조로 변하는 게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한 번씩 겪는 일입니다. 여기에 수개월간 지속된 상하이 봉쇄를 통해 상하이 공장 생산에 직격탄을 맞은 테슬라는 중국 시장의 한계를 정면으로 체감해 사실상 철수 작업에 준하는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그 대안으로 한국 공장이 1순위로 검토되고 있다며 업계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봉쇄가 시작되며 중국에서 제대로 된 생산이 불가능해지자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중국 이외의 아시아 국가에 공장을 세울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은 사실상 한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은 아시아 최고의 전기차 생산업이다.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은 생산량만으론 세계 1위를 차지했지만 기술력과 특허 문제로 인해 세계 시장 진출이 사실상 막혀 있어 글로벌 자동차 통계에서도 중국 시장은 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국 현대기아의 전기차는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기록 중이며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 3위를 기록 중입니다. 특히 유럽 시장의 경우 앞에 1위 기업은 소형 전기차만으로 점유율을 올렸기에 사실상 한국이 2위나 마찬가지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게다가 한국 내부엔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과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온갖 첨단 전자장비로 무장한 전기차의 생산기지로 한국만큼 적합한 곳이 없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후보에도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내연기관 차량에선 좋은 실적을 내고 있지만 전기차 사업에서는 점유율을 1%도 갖추지 못해 머지않은 미래 전기차 산업이 주류가 될 경우 일본의 자동차 제조업은 반도체 산업을 따라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몇 년 전까지 점유율 1위를 하던 일본의 배터리 산업도 한국의 공격적인 배터리 투자에 밀려 1위 자리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일본은 아날로그식 산업 구조를 갖추고 있어 전기차의 보급률이 선진국 가운데 최하위에 속합니다. 반면 한국은 빨리빨리의 민족답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전기차가 보급되고 있고 전기차 인프라도 빠르게 갖춰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전기차가 보급되고 있고 전기차 인프라도 빠르게 갖춰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밀려난 세계 1위 전기차 업체가 한국 시장에 자리를 잡아야 될 이유는 충분합니다. 산업 구조적으로도 한국이 유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수출 중심의 국가로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함은 물론 경제협력기구에 가입해 수출하는데 유리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미국과 유럽 등 거대 시장에서 사실상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고 이는 국제 제재로 중국산 제품이 미국과 유럽에서 보복관세를 맞이하는 것과는 비교됩니다. 여기에 인도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인도 당국은 중국에서 생산한 테슬라 차량을 인도에서 판매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며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니틴 가드카리 인도 교통부 장관은 테슬라가 인도에서 전기차를 제조해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중국산 테슬라 차량을 수입하는 것은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인도에 공장을 지으라는 압박이기도 하지만 중국이 아닌 해외 공장에서 생산된 테슬라 차량에 대한 수입 관세 인하도 협의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중국만 아니면 된다는 뜻으로 2010 한국과 인도는 자유무역 협정 FTA보다 더욱 강력한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캐파 협정을 체결한 상태로 한국에서 생산된 테슬라 차량의 인도 시장 진출도 무리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 공무원 연구 개발자들을 향해 테슬라 차량을 타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런 흐름은 언제든 중국 시장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이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기업들도 언제든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고 과거 사드 배치를 이유로 들며 중국이 한국 기업들을 향해 보복 조치를 시행한 것은 현재도 유효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해 성공을 거둔 사례는 사실상 전무하며 이는 중국 내 전기차 점유율 1위부터 15위까지 테슬라를 제외하고 전부 중국의 기업이라는 점이 한국 연구진들이 또 한 번 사고를 쳤습니다. 반도체 불황에 이은 디스플레이 불황을 한국은 세계 최초 최고의 기술력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냈습니다. 중국이 가격으로 격차를 벌이려고 할 때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초격차 신기술을 무기로 돌파해내겠다는 전략입니다. 국내 연구진들이 새롭게 개발해낸 소재를 통해 충전 없이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웨어러블 디바이스 분야를 선도할 절대 깨지지 않는 디스플레이를 개발하는 데 성공해 전 세계 IT 업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을 누르고 세계 1위를 지켜낼 수 있을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와 함께 디스플레이 분야는 한국이 가장 첨단에 달리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17년 연속으로 유지해왔던 글로벌 디스플레이 점유율 1위를 2021년 중국이 차지하게 되면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중국의 정부 주도하에 LCD 디스플레이를 국가 핵심 전략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을 토대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은 LED, OLED로 기술 격차를 벌리며 2022년 다시 글로벌 디스플레이 점유율 1위를 탈환하는 데 성공해냈습니다. 하지만 중국 역시 막대한 R&D 투자를 통해 기술 격차를 좁혀오려 시도하고 있어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중국을 완전히 따돌리고 압도적인 기술 격차로 세계 1위를 지켜내기 위해 연구개발의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우리 연구진들이 또 한 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서울대 연구진이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자 페로브스카이트의 상용화에 성공한 것인데요. 유기 발광 다이오드 올레드를 넘어설 미래 디스플레이 소자로 각광받고 있는 페로브스카이트 발광 소자의 발광 효율, 밝기, 수명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발광 소자 기술을 개발해내는 데 성공했고 이 연구 결과는 세계 3대 학술지인 네이처에 게재되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는 실리콘 태양전지를 대체할 차세대 태양전지 소재로 주목받는 동시에 발광 효율과 색순도가 높아 올레드를 대체할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로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한 색순도와 발광 효율이 뛰어나며 소재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디스플레이 소자와 비교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상용화를 위해 발광 효율을 개선하고 수명을 늘려야 한다는 과제가 있었는데요. 서울대 이태호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발광 소자는 발광 효율이 대폭 개선되어 외부 양자 효율이 QA는 28.9%, 47만 3,990칸델라, 1칸델라는 양초 1개 밝기에 밝기에 수명은 최소 3만 시간 이상을 기록하며 학계의 기록을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외부 양자 효율은 발광 소자에서 나오는 광자의 개수를 투입한 전기 전하의 개수로 나눈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력 효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로 대한민국이 페로브스카이트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교수는 페로브스카이트 발광 소자는 세계적인 연구그룹의 노력으로 수년간 구동 수명이 수백 시간 이내 수준에 머물러 상용화가 불가능한 실험실 수준의 소재라 여겨지고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 페로브스카이트 나노 입자의 새로운 합성법을 고안해 페로브스카이트 발광 소자가 상용화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페로브스카이트 소재는 차세대 태양전지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소재이기도 한데요. 2021년 한국화학연구원 연구팀이 페로브스카이트 소재로 제작한 태양전지가 세계 최고 발전 효율을 달성하며 연구 결과가 네이처지에 실렸었습니다. 최고의 디스플레이이자 최고의 태양광 발전 소재가 될 수 있는 페로브스카이트 소재를 통해 난관을 부딪혔단 태양광 패널을 장착한 충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태블릿의 개발의 돌파구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SF 영화에서나 보던 입을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한국에서 만들어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구조 변환이 자유로운 첨단 소자는 과학자들의 꿈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딱딱한 기판을 베이스로 가질 수밖에 없었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로 인해 전자기기 역시 단단한 구조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안정성과 내구도를 보장하지만 인간의 신체 구조상 필연적으로 맞물리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최대한 인체에 딱 맞고 신체 일부처럼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제품이 각광받으면서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소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는 웨어러블 기술이 발전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기술로 IT 업계의 꿈의 기술로 여겨졌었습니다.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는 느리기, 접기, 비틀기 등 어떤 변형에 파손되지 않으면서 화면을 송출하는 궁극의 프리폼 디스플레이입니다.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의 잠재력을 알아본 디스플레이 3대 강국인 한중일 3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술 개발 경쟁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에서 처음 9.1인치 올레드 스트레처블을 선보이며 한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음을 보여주었었죠. 이어 일본에서는 두께가 1mm에 불과한 스킨 일렉트로닉스를 선보이고 저가 LCD를 선점한 세계 최대의 디스플레이 제조사인 중국의 비오이도 지난해 키리가미라는 이름의 스트레처블 제품을 공개했었습니다.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부터 스트레처블 개발을 국책과제로 선고 LG 디스플레이를 총괄 주관 기업으로 선정했었으나 그리고 지난 8일 LG 디스플레이에서 3년의 연구 끝에 코아즈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의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LG에서 공개한 시제품은 세계 최초로 12인치 화면이 14인치 화면까지 약 20%가량 늘어나는 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일반 모니터 수준의 고해상도와 RGB 풀컬러를 동시에 구현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수 실리콘 소재로 제작된 신축성이 뛰어난 필름 형태의 기판을 개발해 유연성을 크게 높이는 게 가능했습니다. 또한 4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마이크로 발광 다이오드 LED 발광원을 사용해 외부 충격의 화질 변화를 방지할 수 있는 내구성을 확보하고 기존의 직선 형태 배선 구조를 S자로 스프링 형태 배선 구조로 바꾸는 등 설계를 최적화해 반복해서 구부리거나 접어도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의 적용을 통해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의 본격적인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유연성, 내구성, 신뢰성을 기존 대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6월 삼성에서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전자피부 개발에 성공한데요. 또 한 번 한국 연구진들이 웨어러블 디스플레이의 개념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의 활용도는 무궁무진한데요. 얇고 가벼우면서 굴곡면에도 접착 가능한 디스플레이로 웨어러블, 자동차, 스마트기기, 게이밍, 패션 등 전방위적인 산업 분야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구조를 아예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받는 메타버스의 기술적 구현에 필수적인 기술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화면을 구부리거나 접을 수 있는 플렉서블을 실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디스플레이를 이루는 차세대 소자, 즉 LED 기술의 발전 덕분이었습니다. 삼성, LG 등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가로 세로 길이가 500 마이크로미터에 불과한 미니 LED를 만들었는데 이 미니 LED를 탄력성이 강한 특수 플라스틱에 접목해 만든 디스플레이가 바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입니다. 삼성에서 최초로 폴드 스마트폰 시리즈에 적용하며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었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보다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가 더 발전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에는 미니 LED보다 훨씬 작은 50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마이크로 LED 소자가 사용됐는데요. LG와 삼성 모두 마이크로 LED를 사용한 프리미엄 TV 모델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마이크로 LED의 수요를 늘리고 단가를 낮추어 상용화까지 이루어낼 계획인데요. 마이크로 LED 시장은 매년 200%가 넘는 성장세를 보여주며 현재 시장 규모가 5,400만 달러, 약 744억 원에 불과하지만 오는 2026년 45억 달러, 약 6조 2037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이 기술 선도를 통해 앞서 나가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보다는 나은 형편이지만 디스플레이 산업 역시 핵심 소재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LCD는 그렇다고 쳐도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고 90% 이상의 점유율을 보여주는 올레드 부분에서도 핵심 소재와 핵심 공정에 속하는 주요 장비, 부품들을 외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올레드 소재 주요 원천 기술을 미국과 일본,
독일이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의 기술 개발, 말을 통해 올레드 소재, 부품의 국산화율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혁신 있게 개발을 진행할 소재 기업의 의지와 전방 기업의 지원, 정부의 국책 지원 모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은 일본에서 주도하고 있었는데요. 후발주자였던 삼성이 최초로 올레드 개발에 성공하면서 디스플레이 시장의 왕좌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당시 일본 전문가들은 올레드 상용화는 물구나무 서서 후지산을 오르기보다 어렵다고 말했었지만 삼성이 성공한 것입니다. 이후 최초의 플렉서블 올레드 기술도 한국에서 개발해내고 이번 기술적인 성과들을 통해 한국이 여전히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중국이 무시무시한 양적 공세로 한국을 따라잡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중국의 규모의 경제에서 나오는 생산량과 가격 경쟁력은 우습게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선업에서도 그랬듯이 한국은 언제나 한 발 먼저 앞서 나가며 중국이 넘을 수 없는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기술을 백개와 물량 공세로 밀어붙이는 중국의 전략이 가장 최첨단일 것을 요구받는 IT 업계에서는 먹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를 통해 이를 제자리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